네, 반갑습니다. 김법성 논술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보기에는 간단 명료하게 나왔습니다.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아마 뭐 짧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모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술 문제의 특징들은 마찬가지로 경희대도 요구한다. 다만 경희대의 어떤 논술 스타일이나 문제 요구사항 아니면 채점의 패턴 요거 차이만 조금 읽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논술 가이드북을 이렇게 대학에서 다 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학생들은 이걸 정확히 읽지를 못해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매년 논술을 가르치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과는 조금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이드북을 매년 보지 않죠. 저 같은 경우 한 10년째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북을 분석하고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학교가 의도하는 것, 학교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걸 기대하는지 그런 의미들을, 즉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들을 조금 기르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매 대학, 거의 모든 대학의 가이드북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 자, 모집 인원이 925명이네요. 많이 안 뽑죠, 그죠? 대략 이제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 뽑는 단위 수를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많지 않냐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밖에 안 뽑아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과 단위로 가면 뭐 3명, 4명, 5명. 그래서 이걸 대부분 학생들은 원서 접수할 때 정확히 느끼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뭐 공부하실 때 혹은 후배들 있을 때 목표 대학이라든지 목표하는 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명확히 타겟팅 해주는 게 그 좁은 박 터지는 경쟁에서 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보죠. 넘겨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과목입니다. 2과목 모두를 응시하고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죠? 조금 낮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다른 특징이네요. 그죠? 이거는 경희대 논술 문제의 특징, 입시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한의외과 인문은 조금 타이트하겠죠. 그죠? 자, 조금 문제 스타일을 한번 봅시다. 문제 스타일. 인문 예체능 계열, 사회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자연계열이 나오는데 저는 자연계 논술은 안 하니까 이쪽은 빼면 되겠습니다. 자,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나오고요. 자, 인문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는 1500자에서 1800자 원고지 형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인문 예체능계는 1200자 내외의 긴 논술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기출문제가 2번 보면은 1200자를 요구하였죠. 그죠? 발을 참조해서 뭐 다라마를 평가하시오, 뭐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출제되고 영어 제시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고요. 보시면은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가 그닥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스타일은 요런데 요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될 게 난이도가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난이도가 제가 볼 때 과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제시문이 조금 추상적으로 바뀌었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가 전에보다 과거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잡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독해하고 주제, 쟁점을 얼마나 정확히 찾는가가 조금 이번 2016학년도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이건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 자료 제시형으로 제시한다. 교과과정 범위에서 출제한다. 그래서 뭐 이거는 거의 모든 대학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이사항에서 사회계 논술고사는 영어 제시문을 출제 가능하다. 그래서
도표 통계 자료들이 포함 혹은 해석하는 어떤 논술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논술 유형으로 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회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리 쪽 대비 수리 쪽이 조금 강하다 싶은 학생들은 사회 쪽을 적극 공략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가 요구한 주요 요구 소양 아이들이 갖춰야 될 기본 자질입니다. 성찰적 사고력. 성찰적 사고력이 무슨 뜻이죠? 반성하는 능력이죠. 어떤 주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그 텍스트를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못 됐는지. 그래서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는 쟁점이 담긴 인간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통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도대체 왜 묻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히 물고 늘어져서 쓰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논술을 강의를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논술 강사들도 논술은 정답이 있어요 라고 말을 정답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정답을 만들어내고 내 정답이 가장 타당한임을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입증하는 능력이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사고하냐면 답을 찾으려고 제시문을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글이 적당히 짜집기 된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합격하는 어떤 탁월한 글이 되기 위해서는 경희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조금 잡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면적 사고력. 자, 다면적 사고력은 요거는 연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연대는 2008년도 통합 논술이 시작되면서 이런 말을 쓰죠.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이 능력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문제를 살짝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주제를 일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뽑는 것, 요거는 아이들의 어떤 지적 능력을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죠? 자, 수리 능력. 요거는 이제 자연계, 의학계열, 사회계열은 수리 논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리적인 어떤 해석 능력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통합적 사고력. 텍스트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어떤 텍스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능력, 논증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력, 자연현상이나 주어진 어떤 논제에 대한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논리 전개.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고 이 원인을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학들이 이런 능력들을 요구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지적인 능력, 즉 학문을 탐구하려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되는 거고요. 좋은 학생을 뽑으려는 어떤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당연히 선별하겠죠. 따라서 논술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논술 문제가 정답이 있는 문제의 어떤 형태를 띈다고 하더라도 그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사고와 사고의 능력이 드러나는 형태로 글을 서술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 요즘 대학들은 참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한 10년 전 하면 5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에 이런 가이드북을 낸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 그 잠깐 이제 통합교과형 논술이 시작되면서 디테일한 자료들을 내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안 내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논술에 접근하기가 편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만 하면요, 글은요, 진짜 눈에 띄게 늡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적당히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글이 잘 안 나오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답안 작성할래? 평상시에 준비할 때 어떻게 할래? 학교가 써놨습니다. 그냥 관련 다양한 주제를 글씨 읽고 토론해서 통합적 사고력을 훈련해라. 그냥 암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글을 작성할 때. 자, 글을 작성할 때는요, 논술도 문제입니다. 시험이죠. 시험이면 출제자가 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제시문에 근거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논리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의 내 글이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한다? 자,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한다.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이야기를 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시문에 근거했을 때 한 발만 더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웃 간에
그 옛날에 보니까 이런 걸 쓸 수, 이웃 간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이 글을 쓰라고 했더니 아이들 글을 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같이 목욕탕에 가서 등에 때를 밀어준다. 아니,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학은.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창의적인 답안이라고 하는 건 텍스트에 이해한 것에 근거해서 이 이해한 것에 근거하면 어떠한 방안, 어떠한 대안, 어떠한 사고를 할 수 있는지 한 발만 딱 더 나가면 됩니다. 한 발만. 알겠죠? 자, 그래서 논제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한다. 자, 차별성 있는 논과 참신한 사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차별성 있는 논과 참신한 사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참신한 사례를 쓰는, 사례로 떡칠하면 안 됩니다. 사례는 딱 하나, 내가 이렇게 논의한 것이 현실의 구체적인 이러한 사례에서 입증된다를 보여주면 됩니다. 사례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논의가 현실적 맥락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안의 문제를 내가 다면적으로 사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깨끗한 답안 작성과 유의사항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글씨를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하게 씁시다. 이거 은근 중요합니다. 특히 남학생들, 글을 이상하게 쓰는 아이들, 딱 읽었는데 한 번에 안 읽히는 글들은 기본적인 감점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쉽게 읽히도록 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분량 준수해야 되고요. 분량이 넘치거나 모자라면 감점을 받습니다. 문제지와 답안에 표기된 논술 작성사항과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경희대는요, 채점을 할 때 정량평가를 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걸 정량평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경희대는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다를 참고해서, 바를 참고해서 다라마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다를 얼마나 정확히 참고했는지, 다에서 정확히 참고해야 될 기준들을 정확히 찾았는지, 다라 마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됐는지 그 각각에 대한 점수가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의 문제를 풀 때는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채점 포인트를 정확히 머릿속에 그리고 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채점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희대 문제를 풀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015년도 문제를 해설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경희대 문제를 풀면서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작성의 키포인트. 창의적 논리 전개, 제시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 논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기본적 소양의 적절한 활용, 기본적 충실 글쓰기. 이거는 이제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이건 특별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 체능, 사회계열 작성 팁. 자, 인문계열 논술 작성할 때 뭘 중요시 여기는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시사적, 사회적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 재작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나왔거든요. 요거 기본소득이라는 게 요새 사회과학 쪽에서 조금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스웨덴인가 어딘가 핀란드인가 거기는 아마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시의성 있는 문제를 조금 내는 편입니다. 경희대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의성 있는 것, 어떤 특정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격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주제가 담고 있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단순한 찬반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뭔가 근원적인 주제, 요걸 대학은 요구한다라는 거. 따라서 인문, 체능, 사회계열의 작성 팁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팁이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이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문 간의 공통적인 차이점, 이게 1번에서 자주 묻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요 근원적인 주제를 정확히 조금 이해하는 것. 시의성 있는 주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제시문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조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문제는 일본 문제에서 요약과 비교, 분류, 대조 요게 나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정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연습을 해볼 것. 요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기준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어떤 비판 평가하는 문제를 경희대가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요 연습을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연계열 이 부분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략 인문계열 논술 팁은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을 보시면 뭐 이렇게 출제 문제라든지 출제 문제, 출제 개요, 예시 답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경희대를 지원할 학생들은 이 논술 가이드북을 꼼꼼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이 분석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대학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숙지한 다음에 그걸 다시 반복해서 다른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것을 숙지하는 것이 정확히 필요하겠네요. 제가 이제 2015학년도 경희대 인문 강의는 이제 찍어서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 분석까지 꼼꼼히 하고 학생의 모범 답안까지 한번 넣어서 분석을 할 생각이니까요. 이 대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합격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가지시길 바랍니다.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